그럼 정리를 하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그거예요. 지금은 국채 위주로 가고 있다가 경기 쭉 바닥 근처에 가면은 하이힐드나 이머징 돌았으면 됩니다. 예, 주식 안 하셔도 됩니다. 100%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브라질 국채를 투자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라면 브라질 투자합니다.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잖아요.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교과서로 얘기를 하면은 금리 인하가 정책 금리가 있다고 하면 정책 금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동결 여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다음 올렸다 동결했다 그다음 인하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이게 정책 금리고요.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보다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 정책 금리 그리고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정책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 금리는 더 빨리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는 시중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표현이 과한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언제까지 국채 들고 있어야 되니? 정책 금리 인하가 끝나기 직전까지. 보통 근데 정책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좀 통계를 말씀드리죠. 그 정책 금리를 이렇게 인상했다가 홀딩하는 구간은 통계적으로 6개월이에요. 네. 통계적으로 6개월이에요. 이렇게 홀딩하고 그리고 홀딩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인하 들어가잖아요. 인하는 통계적으로 10개월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잖아요. 그럼 여전히 장인 국채 투자를 하셔야겠죠. 좀 그렇게 보고요. 이거는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였고 조금은 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기가 이게 JP 모간이 얘네들이 미국 경기 사이클을 4가지로 구면했어요. 경기 수축, 경기 상승 초기, 중기, 후기.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 현재 얘네들은 컨트랙션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JP 모간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밑에 데이터입니다. 이게 얘네들이 지난 40년간의 경기 수축 국면, 초기 국면, 중기, 후기, 전체 사이클 일 때 자산별 퍼포먼스를 별도로 다 조사를 해놨어요. 이거는 그냥 실제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 언제 해야 되냐? 사실 경수축 국면 데이터상을 하면 안 돼요. 언제 하셔야 되나? 경기 상승 초기부터 이렇게 국면 들어가야겠죠. 그렇구나. 이건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컨트랙션을 보고 그럼 과거의 컨트랙션 데이터를 봤을 때 퍼포먼스 이렇게 좀 부진하죠. 이 가루가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다 빨간색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나마 나는 게 미국이 이렇게 경침체일 때는 이렇게 데이터상은 이머징 좋죠. 미국 이외 시장이. 그리고 채권도 사실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채권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등급이 낮은 채권들이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마이너스가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좀 깨지죠. 깨집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국채를 하셔야 됩니다. 국채는 2.6입니다. 네. 예. 방향을 보시라는 뜻입니다. 평균이니까 장기 평균을 만들다 보니까 숫자가 좀 낮게 보이는데 어쨌건 간에 경기 수출일 때는 여기가 미국 국채를 하라는 얘기고 요 그 자리에 한국 국채를 넣으면 되겠죠. 국채를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요 자료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경기 상승 초기에는 이렇게 주식 성과가 좋잖아요. 네. 뭐 한 2자리 숫자 나오잖아요. 네. 그럼 채권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있어요. 하이힐드, US, 예. 유럽. 네. 그 채권 자산 중에 등급이 낮은 거는 주식만큼 성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그렇구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올바른 투자는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라는 건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성과가 나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한 13, 14 나오고 얘도 13 나오면 그럼 이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이힐드 채권은 주식의 변동성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성이 나는 거라서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바닥권 근처 가면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 매력적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채권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경기가 꺾일 때는 이렇게 국채 투자하시고 바닥 근처에 가면은 이머징 하이힐드 투자하시면 좋다. 야, 이렇게. 채권으로만 투자해도 되네요. 그렇죠. 주식 손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연금을 하신다고 하면 더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 우리의 최후의 보루잖아요. 나 주식 싫은데? 근데 대안이 없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채권 자산만 가지고도 이렇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뭐 이거 우리가
좀 길게 보면 금리 지금 내려가잖아요. 이제 그럼 내려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요 채권 섹터별인데요. 채권 섹터별의 지난 10년간의 밴드예요. 금리 밴드예요. 그리고 요거는 10년 평균이고, 그리고 요거는 현재 시점이고. 근데 공이 모두 다 보면은 10년 평균보다 모든 채권이 금리가 더 높죠. 네. 모든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거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평균이 수렴할 게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채권은 투자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자.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국채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면 요 시점이 3월 말입니다. 3.8%면 1년 동안에 3.8%는 내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1년 뒤에 1.5까지 수렴하잖아요. 금리 내려간 것만큼 또 채권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꽃목과 햄.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국에는 다 평균 다 수렴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순차적으로. 등급이 높은 애들부터 내려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수렴하면서 다 먹고 그리고 있다가 좀 있다가 이머징이나 하일드가 또 바닥에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경기가 바닥일 때는 국채,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때는 이머징 하일드였는데 실제 사례예요. 2008년 리만 사태 때요. 리만 사태 때 보니까 국채 투자하신 분은 이렇게 20% 수익 났어요. 와. 밤에 하일드는 깨져요. 근데 바닥에 돌아서잖아요. 이렇게 나요. 그럼 정리를 하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그거예요. 지금은 국채 위주로 가고 있다가 경기 쭉 바닥 근처에 가면은 하일드는 이머징 돌아서면 됩니다. 네. 주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GB 투자자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일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머징 마켓 채권 좀 막아야 할게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달러가 중장기로 약세로 갈 거라고 했고 그러면 달러 약세로 간다는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아시아 통화 강세잖아요. 자, 볼게요. 이거 보시면 이거 이머징 마켓 채권인데 이머징 마켓 채권 지난 20년간의 성과입니다. 성과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면은 요것도 그래프가 그 단계 지난 10여 년간은 이렇게 아시아 통화 약세죠. 네. 달러 강세 구간이고. 그죠? 그래서 요때 보면은 성과가 들쭉날쭉해요. 그죠? 근데 달러 약세, 이머징 통화 강세 구간이 요 2009년까지인데 이렇게 가는 구간에는 성과가 다 좋죠. 즉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이머징 마켓 채권들 되게 베네핏을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거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 채권 되게 앞으로 우리 주목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냐면은 채권 안에서 주식과의 상관성과 이게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죠? 근데 아무튼 보면은 예를 들면은 상관성이 하일드나 이머징 마켓 채권 상관성이 거의 한 0.7이니까 굉장히 상관성이 높다는 거죠. 즉 가격의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또 쿠폰은 높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시간 가치가 8%고 나중에 쭉 턴어라운드 하면 주식만큼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땡큐입니다. 땡큐입니다. 그럼 마 대표 그러면 주식가 올라갈 때 굳이 이게 필요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바닥을 생각했는데 주식이 계속 1년 내내 사이드웨이로 바닥에 헤맬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일 채권이 이런 쪽이 때 캐리가 8% 10% 나오잖아요. 10%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요거는 국채를 왜 투자해야 되냐면 여기가 주식과 상관성이 0 내지 마이너스잖아요. 즉 주식이 무너지면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시면 되게 투자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조금 경제가 위험한 단계니까 여전히 국채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네. 그 브라질 채권을 네.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브라질 국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머징 마켓 채권 얘기했잖아요. 이머징 채권의 원 오브 댐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이머징 마켓 채권 원 오브 댐이 브라질인데 일단 수익 구조가 조금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이머징 마켓 채권이 다 수혜를 봅니다. 그럼 브라질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면은 브라질 채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면 채권에서는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 이게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자본 손익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브라질이 이제 통화 부분이 있어요. 통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브라질 통화에서 대다수 분들 손해 보셨어요.
대다수분 손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 채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브라질은 가시도친 장미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장미냐면은 보세요. 비과세로 연 10% 이자 줘요. 와. 연 10% 이자 줘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혹해서 들어갔다가 환차 손익이 엄청나게 당했죠. 그래서 가시도친 장미라서 우리가 그 꽃만 보고 덤볐다가 엄청나게 찔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시 있다고 장미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즉 가시를 잘 핸들하면 이 장미의 아름다움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현재 브라질이 쿠폰이 10%, 그러니까 연 10% 비과세입니다. 연 10% 이자가 나오는데 이게 비과세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자본 손익과 환차 손익이 어떻게 될지를 좀 전망을 해야 되는데 자본 손익, 먼저 통화 얘기할게요. 통화 손익인데 지난 10여 년간에 국내 미래에셋이나 뭐 삼성증권, NH가 많이 팔았던 시점이 브라질 레알 대비 원화 환율이 700원대에서 이렇게 200원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70% 손해 보셨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빠졌는지 정확히 설명 못 해요. 금융기관 친구들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 왜 빠졌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빠졌던 거에 대해 상당수가 달러 대비 레알화가 약세로 가면서 2레알 하던 게 5레알까지 약세로 가면서 이만큼 이 통화가 빠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통화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앞에 통화로 뒤에 통화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하면 1달러에 레알을 몇 개 바꿀 수 있니? 볼까요? 요때 2였잖아요. 1달러로 2레알 바꿨을 텐데 지금은 1달러로 5레알을 바꿔요. 그럼 달러 대 레알화가 폭락을 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러면 달러 대 레알의 움직임을 왜 이렇게 빠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그거는 브라질 물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달러 대 레알이 요거잖아요. 지난 20년간 추입니다. 한국에서 드라이브 걸렸을 때 2010년 요때부터인데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계속 통화 깨졌죠. 네. 근데 왜 깨졌냐면은 상당 부분 CPI, 브라질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물가가 이렇게 쭉 올라서 깨지잖아요. 그 이후에 물가가 안정화될 때도 이거 뭐 안정화된 구간에 이렇게 박스권을 잘 움직였다. 물론 여기 떴죠. 요거는 코로나 팬데믹 구간이에요. 예외적이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금리 얘기할 때 교과적으로 양국 간의 금리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서 통화가 강세로 가고 금리가 낮은 나라 통화는 약세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베이직으로 얘기하는 거고 좀 더 우리가 어드밴스 우리가 웅달 책방 구독하시는 분 좀 약간 레벨을 올려야죠. 어떻게 금리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 나라가 금리가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그 나라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강세. 네. 근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약세. 근데 지난 10여 년간에 브라질은 딱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왜 이렇게 고금리인데 왜 이렇게 통화가 무너졌어요? 라면 이거 갖고 설명 완벽합니다. 물가가 올랐구나.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머징 마켓이 2009년 전엔 강세였잖아요. 브라질도 그렇게 됐어요. 볼까요? 2009년 전에는 레알화가 이렇게 요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브라질 레알화가 강세였어요. 한국에 드라이브 할 때까지. 이렇게 강세일 때 CPI 어떻게 됐다? CPI 떨어졌죠. 네. 물가가 안정화되니까 통화 강세로 가죠. 자,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 달러 대 레알화를 볼 때, 그러면 브라질 물가가 되게 중요한 변수구나 이제 인지하셨는데, 그럼 지금 어때? 가 중요하잖아요.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쪽 보셔야 됩니다. 10까지 갔던 게 지금 4.8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적어도 이런 국면에서 브라질 레알화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크게 폭등할 브라질 레알화가 폭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국면이죠. 그래서 CPI 좀 더 볼게요. CPI 전망입니다. 캐피탈 금 전망인데요. 작년에 9.3이었는데요. 금년 말 5.3, 내년 4.8. 안정화되는 전망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정책금리. 지금 13.75예요. 작년 8월 달에 50bp 올렸는데 이거 아마 금년 4분기 정도에 50bp 인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년 말에 12.7 내년에 10 정도 봅니다. 정책금리 이렇게 인하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캐피탈이니까 모건 스탠리 소개해 드릴게요. 모건 스탠리는 금년 말 13.5 그러니까 0.25 내리는데 내년 말은
9. 더 내리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급격하게. 거는 앞으로 한 1년 본다고 하면 정책금리의 주요 IB들이 다 인하 쪽으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정책금리거든요.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내려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정책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시장금리가 먼저 내리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한 4분기 정도 내린다 가정하면은 지금 내리겠네요. 그렇죠. 네. 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자체 유튜브에서 2월 초순부터 브라질 추천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브라질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겠니? 채권 가격은 이게 채권 금리잖아요. 시장 금리인데 시장 금리도 CPI에 연동됩니다. 즉 물가가 올라가면 시중 금리 올라가고 물가가 잡히면 시중 금리 내려오죠. 근데 이렇게 꺾였죠. 그러면 금리 내려오겠죠. 그럼 답 나왔어요. 통화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견조하게 버틸 것 같고 두 번째 물가. CPI 빠지니까 시중 금리는 또 내려오겠네요. 그럼 네.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이미 제 답 다 드렸습니다. 거기다 비과세.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게 바클레이 자료입니다. 바클레이가 브라질 전체 경제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키레이트, 정책금리 13.75인데 얘네들은 금년 말 12.5, 내년 10.5. 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입니다. 대외 부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쭉 자세히 보십시오. 보는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악화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한국과 보면은 한국과 브라질 보면 한국 무역 적자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야, 브라질은 흑자를 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참고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글로벌 경제 쇼텀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가라앉고 있고 중국 리오픈 때문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브라질 누구한테 붙어 있다? 중국. 그렇죠. 아. 빙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매크로 구도화에서는 브라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머징 마켓 안에서 브라질의 실질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금리 이렇게 명목금리, 그러니까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했죠.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그 통화는 불안하고 나쁘다 했잖아요. 통화 측면에서.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가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실질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죠. 즉 정리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10%인데 물가가 5%야. 그럼 5% 정도는 실질 금리죠. 그렇죠. 그 실질 금리 높은 게 그 나라 통화 강세가 되는데 보세요. 현재 브라질이 시중 금리가 한 13%고 물가가 한 6%니까 한 7% 정도가 실질 금리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전 세계 지금 통화 박살나고 있는 데가 터키거든요. 터키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5%죠. 이런 데 투자하시면 안 되죠. 한국 원화는 똔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실질 금리가 버티면 달러 대비 레알화는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자 수익 연 10% 땡큐 비과세 자본손이 금리 내렸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장기 채권을 한 10년 긴 걸 투자해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처럼 장기 보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2년 안에 팔아라. 그때까지는 금리가 9% 하고 GDP 괜찮다고 봤으니까.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팔면은 이거 매차액도 비과세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에 10% 비과세잖아요. 쿠폰 그러면 심플하게 10%, 20%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금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면은 한 1, 2% 한 3% 떨어진다 가정하면 10년째 투자하면 여기서도 캐피탈 게인이 한 15에서 2%, 20% 나오거든요. 그냥 40%씩 나요. 맞네요. 사람들이 너무 주식만 보러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회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내년까지 만약 그러면 그게 비과세예요. 100%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브라질 국채를 투자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라면 브라질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저 내년까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환은 제가 아까 달러 대비 레알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 있잖아요. 즉 원화가 1,300원 가 있는데 만약에 1,200원 가 있으면 그만큼 환차 손익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을 말씀드릴 때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1,300원대, 1,200원대 가면 한 7, 8% 깨지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브라질 만약에 한국인 입장에서 국내 입장에서 투자 가면은
한 5에서 10% 정도 환차 손익을 볼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다. 그래도 우리가 채권에서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을 모은 걸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브라질은 계속 경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제가 내년 말까지 봤지만은 상황을 잘 보면 더 길게도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매년 10% 비과세예요. 지금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반면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또 안 좋으면 그 전에라도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매크로나 이런 거를 누군가 옆에 금융기관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잘 받으십시오. GB투자자문에. 물론 저희한테 도움 받으면 좋지만은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잘만 관리하면 정말 너무 예쁜 장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채권 투자도 주식 투자처럼 이렇게 분할해서 사는 건가요? 막 예를 들어 1억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사고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채권 투자의 최고의 장점은 라이트 타임은 금리 고점 딱 사는데 그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러프하게 한 8분 응선, 9분 응선 들어왔다고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걸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오늘 너무 이렇게 브라질 국채, 제가 인터뷰하면서 브라질 국채는 또 처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쏙쏙 이해가 잘 되고 되게 새로운 인사이트도 없고요.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꼭 우리가 우리가 내가 예상했던 방향이 틀렸을 때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내가 예상한 방향과 다르면 원본이 깨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원본이 깨졌을 때 어떻게 메이크업 플랜이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투자는 위험 관리를 잘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GB투자자문의 망영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